네,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5월 31일까지 리포트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의 학생이 제출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반드시 A4 용지 그 5페이지 이상은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글쓰기에서 강조했다시피 주제 선정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상황, 현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수가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제가 학교에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리포트를 다 읽어보고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꼭 이른 시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일까지 미뤘다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은 뭐 31일 날밤 12시에 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사전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기간도 피해서 그 기간을 좀 이번 학기에는 굉장히 뒤로 좀 밀쳐 준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수도꼭지와 하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수질과 하수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광주에 수돗물이 상수원이 어디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수한 수돗물이 생산이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의 상수원은 크게 섬진강 수계에서 물을 주로 공급받습니다. 과거에는 이 영산강 수계에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섬진강 수계가 있고요. 이 섬진강 수계에 그 위쪽에 보면 섬진강 댐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전라남도 곡성군의 압록이라는 곳이 여기가 압록인데요. 압록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면 보성강이 있습니다. 보성강이 있어서 이 보성강의 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또 동복천이라는 곳, 여기 이제 하순 사평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면 이 동복면에 동복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암호와 동복댐이 광주의 상수원이죠. 이제 섬진강 수계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 수계에서 우리는 물을 길러다가 도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수한 물을 해서 광주 시내에서 소비를 하고 버릴 때 광주천에 버리죠. 이렇게 뭐 광주천부터는 다 영산강 수계예요. 영산강 수계. 그러니까 우리는 섬진강에서 물을 길러다가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버릴 때는 영산강에 버리니까 영산강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물론 하수 처리를 해서 버리지만은 맨 밑에 이제 얘가 목포잖아요. 목포에서 이렇게 서남해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빗물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물 순환이 되니까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죠. 아무튼 광주의 상수원은 섬진강 수계다. 과거에는 일부 영산강 수계의 상류 쪽에 있는 뭐 제4수원지, 제2수원지 이게 조금씩 했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섬진강 수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광주에는 동복호라는 곳이 있고 주암호라고 있는데 동복호에서 40%, 주암호에서 38%, 사수원지에서 2%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 사수원지는 생산을 하지 않고 이수원지도 거의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주암호 물이 약 40%, 동복호 물이 60% 정도가 이 광주 시내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암호 물은 남구에 있는 광주대학교 뒤쪽에 있는 덕남정수장이라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동복호물은 이 동구에 있는 용연정수장이라는 곳에서 생산을 해요. 이렇게 두 군데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가정으로 수도꼭지 수돗물을 보낸다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수돗물 공급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원수에서 치수를 하면 도수를 통해서 치수를 하면 이 정수관까지 오는데, 이 관을 도수관이라고 한다고 보여드렸죠. 그 다음 정수를 거쳐서 성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 큰 관으로 분리되는 것을 배수관, 그다음에 가정집으로 공급되는 것을 급수관,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대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체계는 크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수돗물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정수장이 있어요. 이렇게 정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도관이 쭉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쪽 관을 따다가 여기 이 마을에 공급을 하고, 또 쭉 따다가 이 마을에 공급을 하고, 또 여기서 따다가 이 마을 공급을 하고, 이게 또 계속 하다가 이 마을 공급하고, 또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꼭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것을 우리 수지상 공급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수하고 가까운 곳은 수압이 굉장히 세고 물이 신선한 물이 오겠지만, 이쪽은 수압도 굉장히 약하고 오다가 오염된 소지도 많고 그러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의 배치는 아주 후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없애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가 아까 유충 사고 났을 때 이야기인데, 정수장별로 체계가 좀 있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정수장 블럭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정수장이 있다면 여기에 또 다른 블럭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블럭이라고 그래요. 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대블럭. 근데 이렇게 하면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녹색으로 된 이 배수지 단위로, 여기에 정수장에서는 도매상인 배수지까지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배수지. 또 여기 배수지 또 하나 있잖아요. 배수지 단위. 이게 녹색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수지는 또 급수망별로 노란색으로 소블록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배수지가 있지만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럼 여기만 막으면 되지 전체를 다 통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압이, 이 물 사용량, 수압, 수질이 일정해지는 거죠. 일정해지는 최신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수압, 아까 수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 이런 게 다 신선해지는 거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현재 상수도 블록 관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체계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지금 여기는 배수지에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배수관을 통해서 이 배수지를 통해서 이 정수장에서 직접 가정집으로, 이게 이제 수지상 방법이죠. 사고 즉시 어떤 단수를 해야 되고, 이건 좀 비효율적이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일부 아직도 오래된 도시는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있기는 하지만, 광주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배수지가 있긴 하지만 먼저 가정집으로 공급되고 물이 남으면 배수지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부족하면 다시 이쪽으로 물이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과도기적인 방법이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배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중블럭, 소블럭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완전한 급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블럭 관망을 이용하는 게 현재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수도꼭지 수질이 중요하냐?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질이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 물이 아무리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정수장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수장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 떨어진 물의 수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물이 나쁘다면 아까 유충사고, 붉은 수돗물 사고가 다 정수량은 괜찮았는데 수도관을 통해서 중간에 이게 사고가 난 것들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도관이 노후된다든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도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서로 이제 노력을 해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투자를 많이 하려면 뭐예요? 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관 정비를 이렇게 수지상이잖아요. 이게 수지상, 정수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지대에 물이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녹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블럭감방 해놓으면 배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정한 여기나 거의 똑같은 물이 나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블럭감망이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 수도꼭지가 됐든 어디 됐든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물의 조건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미생물, 세균 소독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세균 오염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유기물질도 굉장히 낮아야 되는 거죠. 뭐 농약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중금속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수돗물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요즘 안전만 해갖고는 안 되고, 맛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건강해야 돼요. 건강에 기여하는 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량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게 특히 지하수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온도도 적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리탄산, 용존산소, 냄새 맛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수돗물이 제일 약하는 것은 이게 없어요. 이게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저수지물은 어느 정도 겨울철에도 물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지만은 조절하기 쉽지 않죠. 냉장고에 뭐 물을 넣어갖고 공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만 톤의 물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리탄산 같은 경우 톡 쏘는 마시잖아요. 초정리 약수 사이다처럼 이런 것들은 지하수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돗물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냄새나 맛, 안전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수돗물을 비교를 해보면 유리탄산은 당연히 이제 지표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마트에서 파는 물하고 거의 조건이 비슷해요. 이게 상수원이 동복댐이나 주화목 물이기 때문에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하니 무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른 것들도 거의 뭐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적어도 수돗물이 굉장히 좋은 원료인 상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드시는 수돗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심지어 생수를 거의 버금가는 물들이 공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거 고려해야 되는, 수도관이 오래됐다든지 아까 그런 뭐 제대로 청소가 안 됐다든지 청소를 제때 해야 돼요. 수도관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관에 있는 뭐 미국에서 사고가 일어나든 납성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광주는 납관이 없기 때문에 납성분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사고가 났던 것처럼 불순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야 되는 거고, 공급관망,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망에 뭐가 중요하죠? 블록관망을 잘 만들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특히 물탱크, 저수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걸 제때제때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수조는 수용감 문제예요. 아파트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가정집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간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간의 보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중간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숙제다 하는 것이고요. 수도꼭지에서 가장 많은 수돗물 민원이 나오는 게 이게 4가지 정도예요. 4가지 정도. 크게 대별을 해보면 물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인데, 냄새가 났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확실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조류가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럴 때는 정수장의 문제예요. 이럴 때는. 이런 데는 정수장의 문제를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에서 약품 냄새가 난다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이제 막 시옷자 발음에 욕을 막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걸 공급하냐?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호스 바꾸셨어요? 고무 호스? 그러면 안 바꿨다고 그러죠. 아니 차분차분 생각해 보세요. 호스 바꾸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안 바꿨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가정집에서 이런 호스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방문해 보면 거의 100%가 이런 고무 호스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원해용이에요. 원해용. 수돗물에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속에 페놀이라는 게 들어있어. 페놀. 이 페놀은 염소하고 반응하면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있다는 소독하기 때문에 반응하면 클로로페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클로로페놀이 만들어지면 냄새가 한 10배 정도 진해져 버려요. 냄새가.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도에 사용하는 모든 그 제품 용기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지 않는 것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농업용, 원해용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실리콘 호스가 있어요. 실리콘. 이건 식품용이거든요. 식품용. 이걸 사용하면은 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페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벌레 아까 깔다고 이야기했죠. 벌레가 나오는데 99%는 외부에서 유입된 거예요. 날라와서. 근데 아까 인천처럼 정상의 관리가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인천이나 제주도나 몇 군데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사고 이후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전국의 상수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상하수협회에 가서 1년에 한 2차례씩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강의를 해요. 어떻게 이게 출현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여기를 관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구리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수도꼭지 구리관, 되게 온수관은 보일러에 온수관은 이 구리관이 많은데 수도에도 구리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리가 물하고 반응을 하면 여기에 이제 코팅되는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보면 녹색이 보이잖아요. 청록색. 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가면 막 푸른 녹 같은 게 껴있잖아요. 이게 구리 청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관에 구리관에 공급하면 이게 많이 껴요. 과거에 학교 같은 데도 이런 게 많이 껴있어요. 특히 학교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난 시점에 그대로 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관 속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사용하도록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청록색 물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홍색 물때가 이렇게 변기 같은 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청소를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수세미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문지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양치컵에도 그런 게 보는, 이거 닦아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물하고 우리가 여기 뭐 소변 대변 보면 여기 유기물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사는 거예요. 양치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하면 입하고 닳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를 해야 돼요. 이건 분홍색 물때는 이게 뭐 구리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유기물 오염에 의해서 된 것이죠. 유기물 때문에 된 거고, 이거는 구리관 아니고 곰팡이가 자라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인가? 이거는 청소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 닦아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시간은 이제 하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는 이제 왜 우리가 하수도를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하수도는 우리 공공수역 하천이나 하천, 호수, 바다 이런 데를 우리는 공공수역이라는 이런 데 빠져나가면 이게 우리가 더러운 물을 이쪽으로 공급하면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되면 여기에 뭐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해충도 발생하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농약 성분들, DDT 성분들이 남극에서 나오고 북극에서 나온다는 뭐 때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기 중으로 증발해서 거기에서 빗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는 이런 그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수는 오수를 말하는 거죠. 폐수라든지 지하수, 뭐 생활하수 이런 것도 사용하고 버린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떨어진 물들은 우수죠. 근데 하수관은 이 두 가지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지는 오물이나 더러운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물은 수돗물 공급률은 거의 95%에서 99% 정도 되고요.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도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에 93% 정도, 지금 한 95% 정도 굉장히 많은 하수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깨끗한 도시, 냄새가 안 나는 도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오염물 제거 효율은 거의 97.9%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 찌꺼기는 56.8% 정도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하수도가 그 유기물 제거에 초점을 뒀어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BOD나 COD라고 그러거든요. 유기물을 평가하는 것들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이게 처리한다는 게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계속해서 녹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수처리장에서는 질소나 인 같은 것을 제거를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거하는 방식들을 이제 도입했죠. 그런 것들을 하수도의 고도 처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BOD나 COD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여기다가 뭘 하냐면 그 세균들, 미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하수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니까 유기물은 잘 처리가 됐는데 질소인이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을 많이 제거하는데 약품을 집어넣어요. 정수장처럼. 수돗물을 만드는 것처럼 약품을 집어내서 처리를 하고 이거 처리하다 보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슬러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슬러지들을 과거에는 다 뭐 바다에 버린다든지 또는 그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다 이제 처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짜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뭐 어떤 경우는 비료로 어떤 경우는 뭐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수처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집으로부터 공장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하수관이 중요하죠. 하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4만 9천 킬로 하수관로 준설 킬로수
하수관 개보수, 수리하는 키로수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하수에 우리가 버리는 하수의 주요 성분은 당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버리면 밥을 먹으면 뭐 이게 설탕이라든지 또는 포도당 이런 게 되잖아요. 이게 당류, 이런 당류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당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유지, 기름, 단백질류, 이온,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의 주요 성분들인데 그런 가정하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생물이 주로 처리하는 이런 BOD 성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산업에서는 미생물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처리 방법들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에서는 고용물, 그러니까 큰 덩어리 같은 걸 제거하죠. 모래, 쓰레기 이런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이제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친 것이죠. 과거에 이제 제가 뭐 강주도 하수처리장 여러분들 방문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고 대개 이제 하수처리장 가면 이런 그 하수에 들어오면 스크린이 있어서 여기서 큰 것들을 다 걸러내요. 뭐 각종 쓰레기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걸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과정에 침전을 거쳐서 모래 같은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을 자라게 해서 여기서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인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 방법은 수돗물보다는 좀 더 복잡하죠. 1차 처리가 있고 2차 처리가 있고 3차 처리가 있는데 1차 처리는 앞에 물리적인 처리 아까 스크린으로 처리하는 거 2차 처리는 미생물들을 잘 자라게 해서 유기물 처리하는 거 고도 처리는 아까 인이나 질소를 처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가장 핵심이 미생물을 하수 처리는 미생물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생물이 한다. 그래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 환경을 갖춰주는 게 하수처리장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하수 관로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천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오수관, 빗물관이라고 그러죠. 빗물관이라고. 이거는 굳이 처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수창으로 오는 것은 이게 검정색으로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근데 하수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분류식 하수도가 있고 함유식 하수도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점차 없어지는 방법들. 함유식은 빗물하고 아까 오수 두 개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하수처리장이 뭔 문제가 있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 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하수 용량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농도가 약해져 버려요. 뭐 아까 하수 처리장 누가 운영한다 했죠? 미생물이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빗물이 와서 비가 와서 농도가 약해져 보면 미생물이 먹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미생물이 잘 못 자라면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비가 왔을 때는 농도가 약한 물이 들어오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진한 물이 들어오고 미생물들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유식 하수도는 용량도 문제예요. 비가 올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수는 우수대로 빗물관은 빠져나오고 오수는 오수대로 해서 하수처리장은 오수만 처리하는 이것들을 분류식 하수도 훨씬 더 선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함유식 처음에는 함유식이었죠. 근데 이걸 점차 이렇게 고쳐가고 있고 광주도 이제 완벽하게 다 분류식은 아니지만 거의 다 분류식 하수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상수처리장처럼 복잡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라고 했죠? 침사지나 이런 데서 물리적 제거를 하고 생물 반응료는 뭐라고 하겠죠?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하고 2차 첨리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분리하고 마지막에 소독도 여기도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대장균이 그대로
그 하천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소독도 하고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가 가장 기본은 앞에 그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침사지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스크린이 있어서 걸러내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포기조라는 게 있어요. 포기조는 뭐였죠? 공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왜 공기를 불어넣을까요? 미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미생물 공기가 있어야 자라는, 사람도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잖아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고 나오면 최종 침전지에서 찌꺼기를 이렇게 빼내요. 빼내서 이거 찌꺼기를 농축조에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물을 탁 빼가지고 그게 탈수조에 넣죠. 그 슬러지를 덩어리로 만들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하수도에는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이 분배조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다 찌꺼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시 분배조로 보내서 앞쪽으로 다시 보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정 농도의 먹이가 있어야지만 미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아까 빗물이 들어오든 농도가 약한 물이 들어오든 여기에는 미생물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순환을 시켜서 이거 잘 이렇게 처리를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몇 가지를 거치면은 미생물만 제거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만 제거되기 때문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도 거쳐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고도 처리라고 그러고, 여기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들이에요. 찌꺼기가 그냥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농축을 시켜가지고 소화라는 게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서 찌꺼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가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공정이 이 공정인데, 되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지하에서 하는 것이죠. 이걸 사진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처음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뭐 공정들을 거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뭐 그 소화조 탱크 같은 모습이고 슬러지 처리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아까 유기물을 분양하는데 미생물이 운영한다 하는데, 이런 뭐 원생동물이나 곰팡이나 이런 류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은 없어서 죽을래야, 뭐 볼티셀라, 뭐 아스피디세카 뭐 이런 것들이 미생물 종류인데, 이런 종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유지를 잘해야 된다. 아까 환경 유지 잘하는 첫 번째가 온도. 그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맞아야 돼요. 너무 차가우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근데 다행히 우리들이 버리는 하수는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우리가 가보면.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먹이가 충분해야 돼, 먹이가.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분배조에서 순환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이게 또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폭기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폭기, 먹이,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하수처리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 처리라고 그랬고, 하수처리장 이것만 끝나면 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찌꺼기 처리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이 별도로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시 때 상수도 주요 사고에 대해서 했고, 2차 시에 상수원과 정수처리에 대해서 했고, 3차 시 지금의 공급과정과 하수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망향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정자에서 바라본 적벽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가 망향정이고 적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